현재 그 밀레니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와 무관하게 둘의 신분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호주 얘기인데 저는 이게 호주 얘기가 아니라 거의 그냥 뭐 완전 한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채부신 북스 코너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책은 사실은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책입니다. 왜 이 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편한 그런 진실들이 이 책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으면서 마냥 즐겁게 읽을 수는 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라는 거는 자본주의와 또 빈부격차,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냈던 자산격차, 이런 것들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 2달 전쯤에 읽었는데 읽고 나서는 정말 좀 상당한 충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역시도 머릿속으로 이런 것들을 개념화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든 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적 이제 2달 정도 지났으니까 좀 차분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채부신 북스에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영문 원제는 굉장히 쉽거든요. The Asset Economy, 그러니까 자산 경제, 이런 굉장히 간단한 책 제목인데 한글 제목은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Asset Economy라는 게 자산 경제라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산 경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공급을 기반으로 상품 가격이 움직이는 상품 경제의 시대가 끝이 났고, 이제는 자산 시장의 논리로 자산이 움직이는 그런 자산 경제로 사실상 전 세계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규명을 한 겁니다. 왜 규명이라 하냐면은 이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쓰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다는 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읽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좀 쉬운 언어로 그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세상이 상품 경제 시대에서 자산 경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자산 경제 시대는 결국 자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책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만약에 이 책의 책 제목을 새로 쓰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은 주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책 제목을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채부신 북스 시작하겠습니다. The Asset Economy, 모든 것은 자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책의 저자는 무려 3명인데요. 시드니 대학에 있는 그런 교수진 3명이 공동 집필한 책이 되겠습니다. 호주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관광 명소고 이렇게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호주 부동산 시장이 한국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호주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저자는 호주 시드니 대학에 있는 그 3명의 정치경제학자, 사회학자, 사회과학학자, 이런 분들의 3명이고요. 리사, 멀린다, 마르티즌 코닝스, 이렇게 3명이 같이 공저로 책을 썼습니다. 이들은 어떤 거를 좀 공부하기 시작을 했냐면, 왜 호주 주택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내리상승만 하고, 그리고 호주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내리상승을 하는 게 맞는가, 다른 나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주택 부동산 정책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주택 부동산 정책들을 볼 때 직관적으로는 수요하고 공급 정책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를 보는 걸 넘어가지고 그 기저에 있는 상품 경제인 수요 공급이 아니고 자산 경제로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결국 자산 관련 소득세율의 변화, 그 다음에 금리 구조의 변화, 그리고 통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택이라는 상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1990년부터 공통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은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호주, 딱 이렇게 3나라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들을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고, 90년대부터의 정책은 7, 80년대의 부동산 정책, 여러 정책들이랑 어떻게 달랐는지를 3개국을 기준으로 막 써내려 가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은 이 3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이랑도 돌아가는 상황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거의 한국에 거주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반적인 그런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 논리로 자산가를 결정을 해왔는데,
1970년대 전 세계가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겪으면서 그때는 자산 가격도 올라갔고 상품 가격도 올라갔고 그다음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자만 생각해 보면은 임금을 받을 때 임금의 베이스는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임금 상승률도 높아서 순수하게 보면은 노동자가 그렇게 불행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런 자산 인플레이션이랑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자산 인플레를 인플레이 기준에서 빼기 시작을 하고 물가만을 인플레 기준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물가지표를 재구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치솟는 거는 그냥 호황이라고 부르고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 물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실 수가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했죠? 이 얘기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돈찍제 그 책에서 그린스펀 시대에 있었던 가장 거대한 변화를 상품 인플레이션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돈찍제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폴 볼커 자서전인 Keeping at It, Keeping at It 보시면은 폴 볼커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폴 볼커가 70년대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잡았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연준 의장 할 때는 그때는 상품 인플레, 자산 인플레 다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이후에 보니까는 연준에서 그냥 상품 가격 올라가는 것만 인플레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볼커가 너네 지금 뭐 하냐 이러면서 언제부터 연준이 자산 인플레, 상품 인플레를 구분해서 봐가지고 갑자기 상품 인플레만 보면서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용인을 하고 그러면서 상품 가격만 잡으려고 노력을 하냐 막 이러면서 폴 볼커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폴 볼커의 비판, 그 다음에 호그니 연준 의장을 비판했던 돈을 찍어낸 제왕 연준책 그런 데서 나왔던 얘기를 이 The Asset Economy,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똑같이 발견이 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게 했고요. 호주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채부심 그 세미나에서도 좀 밝혔지만 한국도 그렇게 했죠. 한국에서도 물가지표 계산할 때 자산 가격 안 집어넣고 상품 가격만 집어넣으면서 물가가 덜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임금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이 8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졌고 그 세대를 저자들이 밀레니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선대 세대와 다른 건 뭐냐면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노동만으로는 자산을 결코 취득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할 텐데 이 책은 이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아주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알아둬야 될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현대의 그 자산 경제가 결국 새로운 어떤 신분제도로 연결됐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논의하던 신분제도의 역사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제도의 역사는 과거 한 200년 전에는 부르주아,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사이에 있는 많은 그런 신분 등급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신분 등급들이 쭉 있는 채로 갔었는데 영국에서 영국의 사회학자인 존 골드소프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 칼리지의 너필드라는 그런 이제 칼리지 그룹에서 이제 새로운 신분 제도를 영국에서 2차 대전 후에 좀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너필드 계급 도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회의 층위를 낮추는 그런 계급 도표를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영국은 이거를 2000년에는 영국 국세청이 공식으로 신분제도에 대한 어떤 사회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정을 하고 그래 계층별로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는데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현재도 이 너필드 계급 도표를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필드 계급 도표상에서 제일 상단이 누구냐? 상단을 여러분도 아는 용어인데 상단을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저는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고요. 프레카리아트는 임금 소득자를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는데 최저는 아니고 이보다 더 밑에 있으면은 룸펜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러가지고 노숙자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룸펜 노숙자는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그 소수 바로 위에 있는 임금 노동자들을 프레카리아트 계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마르티즌이랑 리사 이런 멀린다 세 명의 이 책은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런 신분제를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소득에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소득으로만 신분제를 나누게 되면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그 다음에 소득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신분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거는 1980년 이전 상품 경제 시대에서나 가능했다. 근데 1990년대부터 자산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자산이 있냐 없냐가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기가 호주 상황을 딱 봤더니 호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신분이 제일 높은 사람은 옛날부터 그냥 자산가였고요. 그 다음 계층이 누구냐면은 집이 있는데 대출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유주택, 무대출자를 이 티어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집은 있는데 대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3티어에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 그 다음에 유주택인데 무대출자, 유주택인데 유주담대 대출자, 이 세 그룹을 묶어서 소위 상위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부터는 이제 하위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 바로 밑에 그냥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5개로 나왔는데 이 티어에 집이 있으면서 대출이 없잖아요. 집이 있으면서 대출이 없는 이 티어 중에서도 현재 임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임금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시 쪼개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임금소득이 있건 임금소득이 없건 집이 또 있는 사람, 투자용 부동산을 또 갖고 있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은 다주택자가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는데 그렇게 다시 나눠요. 그러면은 호주에서 봤을 때 자기네가 분석한 논문상 가장 상위 계층, 그러니까 적대적인 극부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최상위 계층은 집이 있는데 대출이 없고요,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국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이 임금소득까지 있거나 임금소득이 없을 수가 있는데, 임금소득까지 있으면 다른 소득들이 배가 되니까 그런 계층을 저희 준최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그냥 나누지 않습니다. 임차인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임차인도 임금을 통해 가지고 임차료를 내는 임차인이 1단계, 두 번째는 부모 등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임차료 보조를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서 사실상 무상 임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2단계 임차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공복지 정책 등을 쓰면서 공공주택에 들어간 임차인을 3단계 임차인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임차인들 중에서 과거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임금소득을 통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집을 사서 이렇게 위로 올라왔는데, 현재 세대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이 임차인 중에서는 누구만 올라오냐면은 부모로부터 임차료 지원을 받는 소위 다주택자의 자녀 임차인들만 다시 그 유주택이 있는 상위 계층으로 올라오더라는 거를 호주에서 밝혀냅니다. 그러면서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들을 다 똑같이 보면 절대 안 되고, 밀레니얼 세대들의 부모가 집이 있냐 집이 많으냐 아니면 집이 없느냐에 따라서 현재 그 밀레니얼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와 무관하게 둘의 신분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호주 얘기인데 저는 이게 호주 얘기가 아니라 거의 그냥 뭐 완전 한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호주의 이 박사님들 뭐지? 이러면서 막 책을 그때부터 막 한문에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본주의가 시작을 하면서 많은 계층 이론들이 있었고, 그런 계층 이론들의 상당수는 다 소득을 베이스로 했던 거고, 소득이 그래서 얼마 이하이면은 그런 주택들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임차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부모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의 복지적인 혜택들이 그쪽으로 또 가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오히려 부가 더 편중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여러 가지 사회 정책들을 쓸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을 쓰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정책 시대를 써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딱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이거는 최근 한국도 청약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청약에서도 혼인을 해야 되고, 지금 혼인이 경제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력은 혼인의 상당한 조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쉽게 결혼을 할 수 있는 결혼 보조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에게 신생아 특공 같은 걸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보편적인 주거복지의 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자산이 많은 가구들에게 더 많은 복지가 가는 시스템이 여기 깔려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1990년대부터 이런 식의 시스템이 미국, 영국,
호주에 엄청나게 깔렸는데 안타깝게 호주에 제일 많이 깔렸다. 그래서 호주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가장 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고로 호주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인 PIR, 호주 전체 주택의 호주 GDP 대비 배수, 이것도 다 거의 한국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그런 타이트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고, 여기서 최근 몇 년 전에 이민까지 열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수급 밸런스까지도 안 맞아가지고 되게 타이트했는데 이민까지 열어버리니까 지금 임차료가 대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호주 부동산 시장이 거의 헬게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금리 정책 등등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금리 정책 등을 강하게 가려고 하면은, 아니면 세금을 통해 가지고 보유세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면은 그런 유권자들이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반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는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은 호주 부동산 가격의 강세를 부양하는 정책들만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 그룹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2019년 호주 그 대선 때도 나왔지만 주택의 재산세를 높이겠다거나 등등 이런 형태의 정책을 쓰던 정치인들을 그냥 매몰차게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현재 호주의 유권자들은 책을 쓴 건 22년 말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속세를 빵원으로 낮춰달라, 보유 재산세를 빵원으로 낮춰달라라고 하는 이런 자산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식의 정책들을 그게 돌아가도록 이제 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행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주택가격 부양을 위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다수결로 인해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호주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의 망한 것 같다. 그리고 계급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계급은 그 계급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아메리칸 드림이나 코리안 드림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계급을 극복하는 그런 히어로적인 면모를 전 국민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생산성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계급으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거는 거의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다이내믹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봤을 때 호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한국도 몇 년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많은 사람들, 이거는 정말 어떤 누군가가 대규모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책도 아니지만, 그리고 사회학자가 썼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자도 썼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이 하면서 딱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한 5년 후의 미래 모습을 이제 말을 하는 것 같고,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막 이런 여러 가지 논리의 근거도 호주민들이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굉장한 그 소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부신 북스 시간에는 이 책을 소개를 했고요. 굉장히 조그마한 책이죠.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영문 제목은 The Asset Economy고요. 지금 우리는 상품 경제에서 자산 경제로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서 과거 부동산 시장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 과거의 상품 경제 시장일 때는 수요 공급론을 따졌고 특히 공급을 좀 예민하게 봤었거든요. 지금 자산 경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금리를 따지기 시작하죠. 금리와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2020년을 전후로 자산 경제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고요. 자산 경제의 시대의 끝판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호주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신분제와 계급제로 나눠져서 굉장히 우울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채부신 북스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